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쾌변입니다. 오늘의 생활번역 아이템은요, 이 감정 노동자들의 갑질, 고충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옆에 나와 계신 이윤규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제 노동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루다 보니까 오늘 감정 노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법률적인 얘기들을 나눠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보도가 가끔 나옵니다. 너무나 심한 갑질을 당해서 손님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폭행까지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생기기까지도 했죠. 이 변호사님, 이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감정노동자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법상의 용어라기보다는 우리가 원래 이게 학술 어떤 책에서 나온 용어예요. 벌써 네네. 이제 쓴 지는 20년 정도 넘었는데. 오래됐군요. 네, 굉장히 오래됐고. 근데 이 감정노동이라는 게 사실 과거에 이 용어 개념이 나왔을 때는 뭔가 굉장히 좁은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제공하는 게 당연하다고 느꼈던 시대에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제가 생각할 때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사실 감정노동자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이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우리가 어떤 법이라고 하면은 통째로 단일법이 하나 생겼다,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그건 아니고 요거는 그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그 중에 조항 하나가 생긴 거예요. 들어온 지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41조의 규정이 있거든요. 그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주된 내용이 대면 서비스를 하든 비대면 서비스를 하든 내 감정과 표현을 전달하는 직업들 있죠. 이분들이 어떤 내가 심적인 장애를 느낄 만한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다. 이걸 전제로 사업주 있잖아요. 고용한 분들. 이분들이 예방 조치를 일단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어떤 심리적인 장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상황이 됐다. 미래 발생할 것 같아. 이럴 때는 그 제거 조치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거하는 거 되게 쉽죠. 일을 안 하면 되죠. 업무 중지 명령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걸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조금 일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상황이 좀 곤란합니다. 이걸 이제 사업주한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업주분들이 그러면은 야, 핑계 대지 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만약에 여기 이걸 이유로 해고를 했다든지 불리한 처우를 하면은 징역이라든지 벌금 이런 과태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런 강제성이 조금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감정노동자 보호법 이렇게 좀 크게 의미를 좀 더 줘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의 일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예 모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죠.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사업주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어떤 처우, 인식 변화, 이 개선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MC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우리가 어떤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공무원 분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공무원 분들도 상사의 부당한 지시라든지 업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이 됐고, 근데 실제 그것들이 이런 게 있네라는 게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감정노동자 보호법도 우리 근로자분들께서 좀 널리 아시고 사업주 분들도 이걸 좀 아시면은 우리가 좀 인식이라든지 처우의 개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방 앞에 딱 붙여놔야 돼요. 아니면 이 영상 링크라도. 손님에 의해서 폭언, 폭행을 당하시고 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손님들 처벌할 수 없나요? 당연히 처벌할 수 있죠.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고 해서 어떤 그 법률 안에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 이 법은 사업주에 대한 법이에요. 그리고 일반 어떤 나쁜 손님들 있죠. 이분들은 일반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제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옛날부터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손님은 왕이다. 그런 것들은 근데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손님을 대할 때 나는 이런 어떤 존중감을 가지겠다는 측면이 돼야 되는데, 그것들이 어느 순간 약간 본말이 전도돼가지고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 손님들 입장에서 내가 정말 왕이야라고 행동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그것들이 우리 사회가 규정한 우리 사회적 합의를 넘어섰을 때 처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면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를 아까 가리지 않고 감정 노동이 존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대면하는 거, 특히 얼마 전에 우리가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어떤 모 패스트푸드점에서 책상을 엎는다든지 다 던진다든지 소란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이 첫 번째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욕설이라든지 폭언했을 때는 그 내용에 따라서 네. 사실이 들어갔냐, 팩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 수 있고요. 예.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무조건 폭행죄가 성립을 합니다. 네. 그게 맞든 안 맞든요. 네. 근데 만약 다치기까지 했을 때 상해죄로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위험한 물건들, 집기라든지 이런 거를 파손했을 때 손괴죄. 내가 그걸 사용했다면 또 특수 협박, 특수 폭행, 굉장히 가중 처벌될 수 있고요. 비대면 업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욕설, 협박, 성희롱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성희롱 같은 경우는 뭐 욕설이나 협박 같은 것들은 협박죄가 당연히 되는데, 근데 성희롱 같은 경우는 성폭법에 성폭력 피해자 이게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법. 예. 여기서 또 처벌 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려도 범죄 개수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성립하죠. 가끔 저도 녹음된 것들 상담하다 보면 그런 것들 들어요. 피해 신고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고소 절차 진행되잖아요. 녹음된 것들 들어보면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이라든지 성희롱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행해져 있는데, 이분들이 내가 어떻게 처벌될 수 있다는 데 대한 어떤 인식이 자체가 없으신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많이 좀 바뀌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들에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 이 변호사님으로서의 조언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조언, 아무래도 법적인 어떤 절차 내지 지침들일 텐데요. 그냥 신고하면 된다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내가 나한테 어떤 즉각적이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어떤 성희롱이라든지 직접적인 폭력 행사, 기물 파손 이런 것들은 내가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겠죠. 그런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폭력, 폭언, 협박 이런 것들은 일단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협조를 처음에 구하고 그 후에 이것들을 내가 녹화라든지 녹음할 수 있다. 이게 법적으로 사실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좀 간접적인 어떤 그 경고를 취하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부터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고객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어떤 법적인 선을 좀 넘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녹음하고 녹화하는 것에 대해서 고지를 내가 지금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 단계로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하. 물론 알고 계셔야겠죠. 방금처럼 그렇죠. 어떤 죄가 성립한다는 부분들. 네. 그걸 정확히 모르시더라도 방금 하셨던 말씀들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좀 공지 내지는 경고를 해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정말 이제 실행에 옮기실 때가 있어야 돼요. 뭐 고소라든지 고발 절차, 신고 절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네 가지 정도 단계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떨지. 처음에 자제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녹음한다는 사실 알리고, 네. 세 번째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고지를 하고, 네. 네 번째로 정말 그 절차를 진행을 하는 거죠. 이런 점들을 좀 숙지하시는 게 법적인 대응으로는 제가 아무래도 조금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좀 많이 뭐 불법 투기가 되는 장소에 가면은 뭐 이런 행동을 하면 과태료 얼마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런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라고 한다면 뭐 너무 딱 정면에 붙이는 건 좀 그렇지만 한쪽에라도 볼 수 있게 뭐 폭언, 폭행, 뭐 어떻게 뭐 적용이 네. 된다라는 것들이 좀 붙어 있다면,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엄청나게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도 자기가 이걸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아예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나도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만약에 뭐 점주가 된다면 저는 그런 거 붙여놓을 것 같습니다.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이런 말들도 있죠.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누군가의 소중한 딸, 뭐 아들이다 이런 말들인데, 그것보단 조금 더 직접적이고 네. 당신의 행동이 우리 사회적 합의를 넘을 수 있다. 네. 처벌될 수 있다는 점 알려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고 동의를 합니다. 이 변호사님께서는 편의점 점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말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행복해하실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누가 과연 건드리겠습니까? 네. 네, 이 갑질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일어난 좀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떠오릅니다. 아파트에서 주민이 이 경비원에게 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서 결국 그분께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었죠. 이런 경우에 이 주민들에게는 뭐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처벌이 가능할까요? 일단 저도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의 깊게 관심을 좀 기울였고,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 여론은 그랬어요.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살인죄를 처벌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분에 대한 얼마간의 어떤 동정심이라든지 마음 깊은 공감을 가지느냐 문제랑 별개로 네. 법이라는 게 우리가 출발점 자체가 도덕의 등골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최소한도로 우리가 지킬 선을 넘었을 때 처벌하는 것들인데 네. 저도 감정적으로는 살인죄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충분히 공감하지만 우리 법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10,000명의 어떤 살인범을 우리가 체포하는 것보다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지 말자는 게 우리가 현대 법치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에요. 기본적인 이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명확하게 너의 행동으로 인해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게 입증,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만 이분을 뭐 살인죄라든지 이런 걸로 처벌할 수 있거든요. 네. 무기징역이라든지 사형이라든지 뭐 최대 30년 징역인데 이런 형벌에 응당한 증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의 욕설 폭언으로 인해서 정말 곧바로 이분이 가장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어떤 인과관계라 그런데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실제 실무적으로 입증이 좀 어렵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많이 들고 이걸로 처벌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런 어려움들도 존재를 하고 실제 저희가 이제 좀 더 극단적인 경우들도 있었어요. 입에 담기도 좀 싫은 말들인데 성폭력을 당하신 분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셨는데 그럼 이분도 이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범죄 피해를 당하셨고 그래서 혹시 이제 강간해서 살인한 게 아니냐 내지는 강간해서 치사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나왔고 실제 검찰에서 이걸 이제 기소를 했는데 그거는 살인까지는 아니다. 기소가 되기도 했군요. 그렇게. 네네 그런 강간으로 인해서 이분이 돌아가신 거는 맞지만 예. 그게 처벌 우리 법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었고 그렇군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벌이라는 문제는 마지막 수단이에요.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감정노동상의 어떤 문제로 인한 것들은 산재로는 처리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을 이 산재로 해가지고 이제 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처리한 경우도 있고 해서 민사랑 형사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은 좀 다르다라는 것도 네.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민사에서 손해배상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과 네. 이 사람을 진짜 감옥에 보내는 문제는 조금 수준이 좀 다른 것 같다. 보는 수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산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만약에 직장 내 갑질을 당했을 경우 이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이제 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이 산재라는 게 업무상 재해의 줄임말이거든요. 업무상 재해인데 그럼 내가 업무상 어떤 재난, 재해, 피해를 받았다라고 할 때 어떤 게 결과가 나야 되냐면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네.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선택 장애라든지 불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졌을 때는 산재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 왜 과거에는 산재 처리가 안 된다,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저도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런 정신적인 문제로도 산재 처리가 되고 있는 거를 좀 본 기억이 나네요. 네. 자기가 이제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산재 처리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감정 노동자들이 갑질을 당했을 때 어디다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변호사님 말고요. 네. 변호사님 말고요. 다른 곳에. 현행법상으로 이제 저 말고 이제 좀 공적인 기관들이 한 4군데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시에도 이제 존재를 하는데 감정노동센터라고 해서 서울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네. 노동센터가 있고 그다음 우리 각 지역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한테 좀 도움을 구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권익센터에 노동상담 법률팀이 또 존재를 해요. 이분들도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직장갑질 119 이런 거 정도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장난을 쳤지만 만약에 이 변호사님 같은 좋으신 변호사님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죠. 네. 네, 오늘은 이렇게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에 대해서 이윤규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더 이상 당하지 마시고 오늘 이윤규 변호사님의 설명대로 잘 대처를 하시고 받을 수 있는 보상도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쾌변에서는 이렇게 속 시원한 법률 지식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